유황 냄새가 감돈다는 건 악마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사디즘의 어원이 된 도나시엥 알폰스 프랑스와 드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컨텐츠에 앞서 저는 사드 후작의 생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단지 사디즘의 어원이 되어 지금까지 금기와 저주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사드 후작이 현재에는 문학가 또는 철학자로서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는 교양적 측면에서 오늘 컨텐츠를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4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그는 사드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로 태어났는데, 사드 가문은 대단히 부유하진 않지만 꽤 오랫동안 프로방스 지방에서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사드 가문은 부르봉 왕가의 반계인 부르봉 콩데 가문의 친척으로 부르봉 왕가와도 먼 친척 사이가 되며, 도나시엥 알폰스 프랑스와 드 사드는 어린 시절 부유하다 못해 사치스러운 콩데 가문의 성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콩데 공작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렇게 10살의 도나시엥은 루이 그랑 중등학교에서 4년간 교육을 받은 이후 14살에 기병대에 입대해 7년 전쟁에 참전해 대위로 승진하였고, 7년 전쟁 종전 후 퇴역한 그는 파리로 돌아와 군대에서는 보이지 못했던 남봉꾼 기질을 유감없이 뽐내며 여자와 도박에 빠져 삽니다. 하지만 귀족 좋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남봉꾼처럼 하고 다녀도 아버지는 귀족이고 도나시엥은 그 백작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 아니겠어요? 여자와 도박에 빠져 인생 아무리 막 살았어도 23살에 중매로 멀쩡하게 부유한 파리의 조세 재판소 소정의 딸 르네 펠라지 드 몽트레유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한 뒤로는 두 아들과 딸을 낳고 잘 살다가 176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사드 백작이 되어 집안의 재산권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10대 후반의 일탈은 일탈도 아니었던 것처럼 유흥비로 거액을 탕진하고 방탕한 행각을 일삼았으며, 결혼을 했음에도 매춘부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매춘부들을 상대로 쾌락을 위한 각종 실험을 하며 단순한 풍기문란을 포함해 신체적 위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등장해 체포가 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귀족 가문이라는 이유로 풀려납니다. 그렇게 깨작깨작 사고를 치다가 바로 다음 해인 1768년 이른바 부활절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터질 일이 터지게 된 거죠. 하녀들을 모집한다면서 하녀로 지원한 로즈 켈러라는 여자를 집으로 불러서 다락방으로 올려보내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총을 꺼내서 옷 벗어라고 명령을 해요. 사드는 로즈 켈러를 다락방 난간에 묶어두고 채찍으로 때린 뒤에 상처난 부위에 촛농을 떨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약을 발라준 뒤에 방을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그 일이 일어난 지 이틀째 혼자 남은 로즈 켈러는 사드가 없는 틈을 타서 끈을 풀고 창문으로 뛰어내려 곧바로 경찰서에 달려가 사드를 고발했고, 그의 충격적인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체포되어 재판정에 서게 된 사드는 재판정에서 줄곧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나는 고귀한 일을 했다. 그 여인은 나의 실험 대상이었고 나는 상처가 나면 바로 나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있었다 라면서 일부러 그냥 상처를 낸 다음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발라주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했고 결국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러나 요새 감옥에 갇힌 뒤에도 사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로즈 켈러는 어차피 억울할 거 돈이나 벌고 억울하자 싶었는지 사드에게 합의금으로 돈을 요구했고, 사드는 결국 7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풀려난 사드 백작은 이제 풍기문란을 일으키다 못해 사람을 끔찍하게 폭행한다는 악명까지 얻었고, 이제 좀 얌전히 사는가 싶었는데 어림도 없죠. 1772년에 그의 인생에 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드령이 후작령이 되면서 백작이었던 사드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 후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춘부 독살 미수 혐의로 수배를 받게 된 겁니다. 뜬금없이 웬 독살 혐의냐 싶겠지만 여기에는 깊은 오해가 있어요. 물론 오해하지 않아도 범죄는 맞습니다. 독살 미수 혐의는 아니라는 거죠.
자, 사건의 전말은 물집 청가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물집 청가리는 약간 딱정벌레 같은 벌레예요. 물집 청가리는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물집을 일으키는 자극성 물질 칸타리딘이 함유된 점액을 분비하는데, 만약 이 점액을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 비뇨기관들이 붓고 간지러워집니다. 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해서 다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내장과 신장에 극심한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혼수 상태 및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드 후작은 이 물집 청가리 가루를 매춘부에게 먹였던 겁니다. 아니 그럼 진짜 독살하려고 했던 거네 싶겠지만, 사드 후작은 매춘부를 독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최음제로서 물집 청가리 가루를 먹였던 겁니다. 1772년 6월 사드 후작은 평소와 같이 4명의 매춘부 그리고 1명의 남자 하인과 그 어른들만의 그룹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안 라베른이라는 매춘부를 채찍질하면서 남자 하인을 겁탈했고, 이후 라베른에게 최음제라고 여겼던 물집 청가리의 가루가 첨가된 사탕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 사탕을 먹으면 뱃속에 가스가 차요. 그래서 사드 후작은 이때를 노려서 이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려고 했던 겁니다. 뭔지 알겠죠? 문제는 매춘부에게 먹인 사탕에 들어있었던 물집 청가리 가루의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치사량에 가까운 양을 먹고 며칠 동안 극심한 구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드 후작의 독살 혐의를 입증하기에 아주 충분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오해를 푼다고, 아니 독살 혐의라뇨?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강제로 최음제만 먹였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될 만했고, 실제로도 당시 사드 후작이 했던 그룹 파티는 종교를 모독하고 정상적인 생식의 자연 질서를 교란하는 중죄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전부 사실로 밝혀지면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드 후작은 이 최음 사탕이라는 걸 라베른이라는 매춘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4년 전에 물집 청가리 가루의 최음 효과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실험이라서 그랬는지 아예 무도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을 엄청나게 많이 초대를 해놓은 다음에 물집 청가리 가루를 초콜릿에 섞어서 후식으로 내놓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고 초콜릿을 맛있다고 좋다고 먹었고, 그곳은 이미 무도회가 아니라 광란의 파티 현장이 되어버렸고, 이때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긴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많이 과장된 거고, 사실 물집 청가리의 가루는 앞서 설명했지만 비뇨기관을 붓고 가렵게 만들 뿐, 먹으면 뱃속에 가스가 좀 차긴 하겠지만 최음 효과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집 청가리 가루를 치사량 먹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까지는 몰랐던 사드 후작은 처음에는 그저 사탕의 위험성에 대해 몰랐다며 앞선 로즈 켈러의 사태처럼 그냥 다 오해였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했으나, 점점 정황이 밝혀지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체포영장이 정식으로 발부되기 전에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는 아내를 데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고 있었던 여자를 데리고 도망을 쳤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여자의 정체에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수녀님이에요. 근데 그냥 수녀님이 아니고 로네 몽트레유 수녀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지금까지 처제를 상대로 외도를 했었던 거고, 도망칠 때 처제를 데리고 도망치는 바람에 스캔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겁니다. 이에 뒷목을 잡은 장모는 잡히면 가만히 안 두겠다며 벼르게 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 진행되는 걸석 재판에서 사드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여러모로 잡히면 죽겠다는 생각에 사드는 죽어라 도피 생활을 계속했고, 이번에는 1774년 부인과 함께 자신의 영지인 라코스트 성에서 조용히 칩거하는 듯 했지만 어림도 없죠. 미성년자 시종들 사이에서 사드의 음란 행위가
유명해집니다. 미성년자 시종들의 부모에게서 미성년자 시종들이 사드의 음란 행위에 동원되었다고 폭로를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벌인 음란 행위로 폭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제와 함께 사랑의 도피를 하고 돌아온 남편과 함께 음란 행위를 벌여서 고발이 된 거죠. 아내는. 이에 사드는 아예 이탈리아로 도망을 쳤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1772년 후작에 벌이는 각종 기이한 행각에 루이 16세의 봉인장을 소지한 경찰들이 이제 직접 사드를 체포했고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드는 이번에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나? 후작이다 이 말이야. 너희 조세재판소 소장 성이 몽트레 요제. 내가 그 소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마. 우리 장인 어른이다 이 말이야. 를 시전을 해봤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드가 잡히기만을 벼르고 있었던 장모가 국왕에게 사면 없는 무기한 구금 명령을 받아냈고, 그때부터 기나긴 사드의 감옥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그의 나이 37세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 국왕의 봉인장은 피의자를 왕명으로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럴 경우 피의자의 처분을 사법기관이 아니라 왕이, 국왕이 직접 결정했기 때문에 봉인장은 사실 정식 재판을 피하고 단기간의 근신을 거쳐 손쉽게 사면을 얻어내기 위한 귀족들이 악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사드는 조세재판장인 남편에 의해서 여소장으로 불리며 궁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장모에 의해서 아예 사면이 없는 무기한 구금 명령을 받아서 재판이고 뭐고 그냥 아예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했어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게, 이미 대중이고 가족이고 그의 악행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구금 소식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감옥에서 홀로 외로워진 사드는 그때부터 그의 악명을 더욱더 높여줄 집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784년 그 유명한 바스티유 감옥으로 이감이 되는데, 바로 다음 해 그는 최고의 화제작이자 문제가 되는 소돔 121을 집필합니다. 영화 살로 소돔 121의 원작자예요. 내용은 성직자를 포함한 4명의 권력자가 남녀 수십 명을 이끌고 120일 동안 온갖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소설이고, 37일 만에 33장의 양피지를 이어 만든 12m의 두루마리 양피지에 전체 4부 중 1부만 완성이 되고, 나머지 1, 2, 3, 4부는 핵심 줄거리만 적힌 미완성 6필 원고입니다. 미완성인 이유는 1789년 7월 14일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때문입니다. 사드가 바스티유에 있었을 때 바스티유가 습격당해서가 아니라 14일 바스티유 습격이 있기 전에 7월 초 바스티유에서 죄수들을 무차별 학살한다. 빨리 와서 죄수들을 풀어줘야 한다. 라면서 감옥 밖에 군중들을 선동했고, 이에 놀란 간수들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쉐랑통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고, 초고를 모두 챙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원고는 바스티유 감옥 감방에 숨겨져 있다가 프랑스 혁명 당시 폭도가 감옥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되었고 20세기가 될 때까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1905년에 발견이 됐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발견되고 사드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며 최악의 작품이라고 평가받았던 그의 작품은 프랑스의 중요 국가 문화유산이 되어 프랑스의 문화부가 약 77억의 국고를 들여 매입하는 소설이 됩니다. 아무튼 사드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다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황제의 봉인장이 효력을 잃어 1790년 4월 2일 13년간의 감옥 라이프를 청산하고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출소한 그에게 남은 것은 부인의 이혼 서류와 결혼 지참금 반환을 하라는 소송뿐이었고, 유력한 귀족 가문의 후장님은 이제 집 한 채도 없는 빈털터리 처지가 됩니다. 역시 덮어놓고 사고를 치다 보면 거짓골을 면할 수 없게 되죠. 사드는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연극판을 기웃거렸지만 그의 외설이나 다름없는 소설과 희곡들을 무대에 올리지는 못했고, 1791년 쥐스틴,
또는 미덕의 불행이라는 신앙심 깊고 정숙하지만 불행한 일생을 살았던 쥐스틴과 수도원에 맡겨졌으나 정숙하지 못한 악녀로서 성장해 부귀영화를 누린 자매 줄리에트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그린 소설을 씁니다. 이 소설은 정숙하고 착하게 사는 쥐스틴은 착하게 살면 살수록 불행해지고, 줄리에트는 온갖 정숙하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흥하는 소설로 익명으로 간행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나온 서평이 역겹고 지겨운 책이라며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위해 끝까지 읽어본 다음 불에 던지라고 권유했고, 나폴레옹 시대에 역대 가장 끔찍한 책으로 꼽히며 악평만 얻습니다. 하지만 쥐스틴 또는 미덕의 불행과 후속작으로 나온 줄리에트 이야기 또는 악덕의 번영은 현재에 와서는 기성의 도덕을 완전히 뒤엎은 소설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영화 아가씨의 사드풍의 가상소설 채찍은 말한다 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 소설의 등장인물 중 공작 부인 줄리에트가 나오는 것을 보아 사드의 소설 줄리에트 악덕의 번영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혁명으로 인해 봉인장이 효력을 잃어 풀려나게 된 사드는 살기 위해 민주주의자를 자청하며 잠시 공무를 담당하는 등 혁명 세력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고 노력했으나 1793년 12월 그는 정치적 온건파로 의심받아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비슷한 처지의 귀족 여러 명과 함께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형이 집행되려고 할 때 그는 마침 운 좋게 다른 감옥으로 이송이 된 뒤라서 부재인 궐석으로 표시가 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인해 공포정치를 시행하던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하고 처형되자 사드 후작은 또 석방됩니다. 지금 사형만 2번 선고받았는데 2번 다 살았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된 사드는 극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극빈자 구호소에서 먹고 살기도 하며 소설을 계속 집필했습니다. 그러나 1801년 또다시 음란물 유포 혐의로 투옥이 되었는데, 이때 그는 자신의 출판인 집에서 막 출판되었던 줄리에트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804년 사드 후작의 기행에 질려버린 자녀들은 그를 파리 근교의 비세르트 정신병원에 수감시켜버려요. 그는 수감이 될 때 특이한 병명이 붙었는데 바로 리베르탱 정신이상 증세였습니다. 리베르탱은 리베르티나주라는 종교에 관한 자유사상가를 뜻했으나 무신론이나 이신론을 주장하는 자유사상가들이 늘자 교회의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되었고, 가톨릭 교회는 리베르탱들이 성적으로 방탕하여 퇴폐적인 풍속을 조장하고 사회적 기강을 해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18세기 사드 시대에 이르러서는 리베르탱이란 곧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귀족 남자라는 뜻이 되었고, 1804년 사드가 정신병원으로 넘어갈 때 리베르탱 정신이상 증세라는 새로운 병명이 붙었던 겁니다. 이렇게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며 당시 사드 원고 가운데 일부가 경찰에 압수되어 잿더미로 변하기도 했는데, 사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신병원 환자들을 데리고 아마추어 극단을 조직해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사드는 인생의 3분의 1이 넘는 기간인 27년간을 감옥과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다가 1814년 12월 2일 결국 정신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사드는 유언장에 구덩이에 흙을 덮고 나면 그 위에는 도토리를 흩어놓아 세월이 지나면 그 구덩이의 위에 땅이 다시 푸르러지고 관목숲은 예전처럼 무성해지도록 해라. 내 무덤의 흔적은 대지의 얼굴에서 사라질 것이고 내 기억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1898년 독일의 성과학자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 에빙이 성적 사이코패스라는 책에서 오스트리아 작가인 레오폴트 폰 자허마조흐의 이름을 딴 마조히즘과 함께 이에 대조적인 증세로 사드 후작의 이름을 딴 사디즘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사람들의 뇌리에 더욱 강렬하게 남게 됩니다. 사디즘은 성적 대상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 쾌락을 얻는 행위를 뜻해요. 과거에는 정신병리학적 시각에서 사디즘이
정신병명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인간 내면에는 파괴성이 존재하며 그 파괴성을 어떻게 표출하고 해소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신병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통을 받음으로써 쾌락을 얻는 마조히즘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사디즘이라고 해요. 사드는 인간이 철저하게 본능에 따른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그것이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행동의 동기라며 프로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성적 활동에 도덕적 위계란 없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가 사망하고 난 뒤 자손들은 그를 부끄러워하며 그의 초상화와 원고들을 불태워버리고 오랫동안 사드 후작이라는 자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드 후작 사후 약 200여 년이 지난 현재 그의 작품이 프랑스의 중요 국가문화유산이 되는 등 재평가를 받자 후손들은 다시 사드 후작이라는 자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드 후작의 평가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19세기의 프랑스 역사가인 미슐레는 사드가 최악의 명예교수라며 타락한 구체제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꼬집었고, 다른 평론가는 사드 후작 주위에 유황 냄새가 감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유황 냄새가 감돈다는 건 악마라는 뜻이에요. 지옥에서 유황 냄새가 나거든요. 하지만 이후 이루어진 연구에서 시몬드 보부아르는 사드를 화형에 처해야 하는가 라는 논문을 쓰며 그의 생은 비난했지만 사드를 정신분석학의 선구자라고 부르며 그의 문학적 상상력을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그의 작품은 여러 해석이 갈리며 사드 후작은 현재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던 리베르탱이자 철학자이자 사상가이며 문인이고 군주제의 지지자이기도 하며 공화주의자이기도 하고 풍자 작가임과 동시에 논쟁가였다고 여겨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의 악명 높은 소설인 소돔 121의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곧 보시게 될 여러 가지의 방탕은 당연히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여러분을 흥분시켜 뭔가 이를 해치우고 싶을 정도로 만들 만한 것이 몇 가지는 있을 테고, 우리가 독자 여러분께 원하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다 이야기하고 분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불공정하다고 욕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중에 어떤 것을 가장 흡족하게 여길지 우리가 짐작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겠지요. 오히려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것을 고르고 나머지는 남겨두면 다른 독자들도 똑같이 원하는 것을 고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차츰 모두들 스스로 만족하게 될 테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드 후작의 생애와 그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해석이고 전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드 후작을 무조건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드 후작의 생애는 욕하지만 그의 문학적인 건 인정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해석은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드의 작품은 20세기가 되어서야 겨우 정신의학적 연구를 위해서 과학적인 용도로 전문가들이 읽을 정도니까 이 컨텐츠를 보는 여러분은 교양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제발 단순한 궁금증으로 사드의 작품을 읽진 않길 바랍니다. 오늘 사디즘의 어원이 되었던 사드 후작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